이제 태양광 접속함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태양광 접속함 부분은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중간 단자함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분리시켜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뭐 용량이 작은 데는 뭐 중간 단자함 없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좀 용량이 큰 부분은 중간 단자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접속함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접속함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신에너지 3개하고 재생 에너지 8가지 중에 재생 에너지 부분의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하고 접속함, 그 PCS, 그 구성이 되는 인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PCS, 접속함,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접속함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어레이 부분들이 쭉 직병렬로 연결이 쭉 되고 있는데, 얘네들을 접속시켜서 PCS로 보내기 위해서 다 연결을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접속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접속함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버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DC 부분, 여기가 AC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IT 계통에 대한 내용이 되고, 그 IT 계통은 우리가 계통 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작고 고장 전압이 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고장일 때 RA 곱하기 ID에 얘가 50V 이하가 되게 했고, 2고장일 때 우리가 IG가 2RA분의 루트 3U, 루트 3은 중성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때 고장 차단하는 기기들, 차단 시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접속함 얘기 나오더라도 이 직류에 대한 차단의 어려운 부분하고 이 IT 계통에서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때 역전류, 예전에는 요 브로킹 다이오드가 있어서 역전류에 대한 부분을 브로킹을 시키는, 차단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 분들도 권고사항으로 다 삭제를 하라고, 제거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되고, 이때 I제곱 RT, 이 출혈로 인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 저렇게 PV가 개통에 만약에 바로 접속을 하면. 어디가요? 저기 지금 태양광 쪽이 그냥 개통에 바로 물릴 경우. 네. 만약 한전 쪽이 정전이 되면 네. 차단시켜줘야 될 텐데. 예. 저게 DC 쪽에서 차단시켜주는 건가? AC 쪽에서 차단시켜주는 얘네들이 그 PCS에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저희가 뒤에 PCS의 기능에 대해서 쓰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요 태양광 발전을 시켜서 광기전력, 광전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여기가 태양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DC가 만들어져서 이 접속하면 접속을 단순히 그냥 접속만 연결만 시키는 거고요. 이 연결시키는 것을 PCS, 얘가 대다수가 인버터고, 인버터 플러스 보호장치, 얘네가 검출, DC 부분에 대한 지락 부분의 검출, 차단, MPP 제어, 그 다음에 기타 보호장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태양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어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게 접속함입니까? 아니, 접속함은 따로, 그래서 접속함이 있어요. 접속함이 따로. 예. 그거는. 붙어 있는데 그게 접속함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지? 바이패스 다이오드하고 예. 접속점 연결점. 여기서 직렬, 병렬을 연결시켜서 태양광 같은 경우 직렬, 병렬로 연결시켜서 얘네들이 그 VOC하고 ISC하고를 늘려서 우리가 MPP 제어를 하게 되는 거,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 PCS는 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 이 접속 부분에 대한 접속점 저항,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보호장치, 보호기기. 그렇기 때문에 보호기기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MCCB나 파워퓨즈를 얘기를 하면서 1고장일 때, 2고장일 때 구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괜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하고 IT 계통, 그래서 IT 계통, DC, AC로 구분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다뤄져야지. 그게 접속함이 아니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그냥 단자라고만 보면 되겠네요. 단자 부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접속함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PCS로 들어간다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는 게 여기 접속함인 거죠. 그러니까 어레이들이 보면은 이런 그게 조그맣게 하나씩 붙어 있는. 예, 뒷부분에 까만색 그거 말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직병렬 해가지고 쫙 연결이 돼서 이 원하는 킬로와트 아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접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정적으로. 그 뒷부분에 있는 게 뒷부분을 하려면 얘 뒷면에 보면은 얘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켜야지만 이 얘네들이 직병렬로 연결이 되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네. 옆에 뒤에 붙어 있는 게 접속함인 줄 알았는데. 접속함 자체가 함인 거죠. 지금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면 이 접속함이라고 그 인터넷 치면은 우리 판넬 있잖아요. 이 판넬에 동부스바 있고 이 MCCB 달려 있고 여기에서 뭐 연결이 막 이래 잔뜩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 스트링이 여기로 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 판넬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본 게 그 접속, 그러니까 그 함이라는 게 예. 거기 열면 PCS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PCS는 아니에요. PCS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일체형으로도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중국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도 열이 많은데 PC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PP 제어부터 해가지고 많은 보호 계정부터 검출 차단까지 다 하는데 같이 있으면은 안 좋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싼 걸로 해가지고 중국산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IP 등급, 병렬 스트링 수에 따라서 소형, 대형에서 IP 등급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이 판넬이 IP 등급, 보호 등급, 물리적인 수분의 침입에 대한 분진이나 물리적인 침입, 수분에 대한 침입 부분도 IP 등급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 부분 앞에 여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 같은 경우 차단기, 접속 단자, 접지박, 역류 방지 다이오드, 이거는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해서 이거는 제거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접속함, 인버터 일체형, IP 등급에 대한 시험, 온습도 사이클,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팬하고 온도계하고 우리 뭐 전기 쪽이니까 이 SPD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이런 그 협조된 SPD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IP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IP 등급은 첫 번째 문자가 그 물리적인 침입에 대한 부분, 이거 두 번째가 물에 대한 침입 부분. 그래서 그 IP에서 첫 번째 부분이 0에서 6까지, 두 번째가 0에서 8까지. 그 0은 보호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물리적인 그 부분에서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게 그 1250 로 외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얘가 1등급, 다음에 얘가 IP2, 다음에 요 2.5가 3, 요 1이 4. 그러니까 IP 6개 중에 1, 2, 3, 4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굵기, 이 물리적인 게 이 함에 침입을 했을 때 이 두께가 50mm가 침범하면 안 되는 게 IP1X가 되는 거죠. 그래서 IP1, 2, 3, 4 요거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게 1, 2, 50으로 외우면 간단하게 외운다고 말씀드렸고, 물에 대한 침입 부분은 이 수직으로 이런 부분 15도, 60도, 90. 그래서 얘가 1, 2, 3. 여기는 분사.
다음에 압력을 가진 물 1, 2. 그래서 4, 5, 6. 그 다음에 물을 담그고 바로 담그느냐 아니면 며칠 두느냐. 그래서 7, 8. IP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게 IP 등급 외울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만 외우면 됩니다. 1, 2, 5, 0 하고 이렇게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IP 등급. 근데 이게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까먹고 헷갈립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태양광 PV 접속함에 대한 기능 부분하고 주요 구성품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는 이 화재 부분, I제곱 RT 줄 열에 의한 화재 부분,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글로 막 설명해 줘도 그림하고 표 이런 식으로 넣어도 좋은데 어쨌든 키워드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출열에 의한 접속함의 과열, 화재 이 부분이 언급이 돼줘야 되고요. 전동력 설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전동력 설비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전동력 설비는 전기를 이용한 각종 각종 설비의 구동용의 핵심 설비이고 전동력 설비는 하역 설비, 권상기, 기중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그 유체 설비의 공기하고 유체를 이동시키는 송풍기, 펌프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전동력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전동력 설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동기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전동기에 대한 장단점을 쓰라는 얘기였고요. 전동력 설비에 대한 장단점에서 일반적으로 뭐 하역 설비하고 유체 설비를 해서 직류, 교류, 단상, 삼상 구별하고 일반적인 내용들 쓰시면 되고 단점으로는 우리 순시 전압 강화 일으키는 기동시 순시 전압 강화 일으키는 수식 그 부분 좀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손실 부분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히스테리시스손하고 와류손 그다음에 풍손, 기계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직류, 교류에 대한 장단점으로 직류 전동기 뒤에 뭐 철도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데 직류하고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기로 얘를 공급하는데 얘를 어떻게 직류로 돌리는지 교류로 돌리는지 단상으로 돌리는지 삼상으로 돌리는지 뭐 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 전동기하고 교류 전동기에 대해서 그 기동 토크하고 속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쉬운지 유주 보수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삼상 인가만으로도 이게 회전 자기가 형성돼서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직류 전동기는 브러쉬가 있어서 정유자하고 브러쉬가 있어서 불꽃에 대한 이 폭발 위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모에 대해서 유지 보수 부분 이런 부분들 좀 다뤄주셔야 되고 직류에 비해서 교류에 비해서 직류가 이 속도 제어 부분이 좀 수월하고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상, 삼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오샤바드 법칙, 그래서 단상 회전자계, 삼상의 인가만으로 했을 때 회전자계 2분의 3 HM 돌 수가 있고요. 불평행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비례추이되고 고효율, 고용률 이런 부분들을 삼상 유도 전동기.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에 비해서 단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본 자계하고 이회전 자계. 근데 그러니까 교본 자계로 하면은 그 시간 내에 다 못 쓴다고 여기 다른 반에서 말씀드렸고 그 그림이 한 8개가 쭉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회전 자계설로 교본 자계설로 했을 때 이게 N극과 S극 그래서 힘이 위로 올라가고 F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회전 자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그려주시면은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단순히 전동력 설비에 대해서
그 전동력 설비, 권상기, 기중기, 엘리베이터, 송풍기, 펌프 이 부분에서 장단점으로만 쓰기에는 이 문제가 출제 의도가 그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상, 단상, 그다음에 교류, 직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내용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10번의 적외선 건조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되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그 760 나노미터 이상의 파형으로 적외선 전구 또는 비금속 발열체를 이용한 그 복사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복사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예전에 해드렸는데, 적외선 같은 경우 380 나노미터에서 760 나노미터 사이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에 대한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 영역이 됐을 때 요 적색 760 나노미터 이상 파형, 그냥 큰 파형이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고, 380 나노미터 보다 작은 이 영역 자외선, 이 파장대가 짧은 거죠. 이 파장대가 자외선 영역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자외선은 우리가 뭐 살균작용, 살균 효과를 이용하는 뭐 살균이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자외선 영역이고, 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파장대가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게 되는, 그걸 이용하는 게 이 방식, 적외선 건조 방식입니다. 이 적외선 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형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파형이 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과 빈의 법칙, 그래 프랭크의 방사 이론, 이 세 가지로 열 방사에 대한 이론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 면적 S 자체가 이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는 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이 열 방사의 방사 이론에 관련된 모든 법칙이 다 여기에 연결되면서, 요게 우리 열화상 카메라로 현장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요 법칙이 되는 거고요. 요 법칙은 단순히 면적입니다. 요 면적, 이 면적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 사승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고, 이 면적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는 게 적외선 건조. 영역이 760 나노미터 이상 영역.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빈의 변의 법칙은 그 플랭크의 방사 이론인데, 이쪽 부분은 좀 그 연색성의 개선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최대 파장을 이루는 이 부분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최대 파장이 작아진다는 게 빈의 변의 법칙.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빈의 변의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빈의 법칙, 그다음에 그 프랭크의 방사 이론,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 내에 있는 전구, 이 파장 760 나노미터 이상의 외선은 파장을 일으켜서 얘를 열이 많으니까 얘로 건조를 시키는 게 그 적외선 그 전구에 대한 건조 내용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파장 내용 해주고, 뭐 재질, 복사열에 대한 부분, 필라멘트 온도, 뭐 수명, 전구에 대한 특성 부분, 또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건조 같은 건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적외선 건조는 어떤 다른 점이 있냐? 적외선 전구의 그 복사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신속하고 효율이 좋고요. 그 표면 가열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작이 간단하고 온도 조절이 수월하고요. 시간 지연이 없고요. 설비비가 적고 구조가 간단하고, 뭐냐면 그 적외선 우리 그 물리치료실 가면은 그 빨간색 등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외선보다는 그 UV보다는 우리가 피해가 좀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대에 대한 차이점, 그런 부분으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건조에 대한 응용 부분은 도장에 대한 건조, 섬유, 도자기, 잉크, 인쇄 잉크의 건조, 이런 부분들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기술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파장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설명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용 연료전지의 구성, 위에 이쪽 부분도 그때 좀 설명에서 빠져먹었는데, 이 적외선 요 파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응용해서 쓴다 그러면은 맥스웰 방정식, 그 전자파, 그 다음에 EMC, EMI, EMS 이런 부분들도 다 맥스웰 방정식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수식을 써가지고 첨가를 하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 부분, 그 맥스웰 방정식 뒷부분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적외선 건조, 적외선의 전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1차적으로는 그 전구의 절연 파괴 를 이용하는 거죠. 전구는 다 절연 파괴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구는 다 아니고 지금 열방사하고 우리가 방전 등은 다 절연의 파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반대되는 게 그 차단기, 절연 내력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반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가정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구성과 추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질문이 났고요.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4세대 연료전지가 되고, 1세대 PAFC, 그 다음에 MC, 2세대 MCFC, 4세대 SOFC,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가 요게 되는 거죠. 4세대가 PMFC. 요 연료전지 부분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 좀 같이 좀 보셔야 되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이용한다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효율이 가장 높은 거죠. 태양광하고 풍력, 그나마 높다고 하는 얘네들보다도 효율이 훨씬 더 높고, 이 열 에너지, 물, 온수, 여기까지 다 합치면 80% 이상이 되는 효율이 가장 좋은 신재생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정 방식은 저도 찾아봤더니 간단한 건데, 전기를 추정하는지 열을 추정하는지 그게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료전지의 구성 부분, 우리 도시가스를 받아와서 가정용 연료전지에서 얘네들이 부하, 욕실에 더운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는 요 구성. 근데 요 구성에 얘네들이 계질기라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계질기로 수소를 분리하는 장치, 요 부분이 있고, 스탑 부분에서 이 양극과 음극으로 나눠서 음극에서 수소 H2가 들어오고 2분의 1 O2가 들어왔을 때 물의 합성으로 해서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흐르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이 체외곽 전자가 한 개가 있거든요. 그 체외곽 전자 한 개가 합성으로 인해서 전자 한 개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H2가 돼서 이 두 개의 전자가 발생을 하는 그게 되는 거고, 그때 그 물 H2O가 되면서 241.8줄에 대한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는 요 가전제품 요 부분을 공급을 하는 거고, 물은 온수 부분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뭐 계질기 스탑 부분이 요 스탑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인버터 부분을 거쳐서 직료에 공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 회수 장치나 잉여 수소 회수 장치, 이 나면 수소를 이 계질기 쪽으로 보내는 잉여 전력 회수 장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중에 고분자 전해질 PMFC 이게 4세대 연료 전지가 되고, 우리가 3세대가 이게 SOFC가 남동화력 상용화 시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4세대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 동작 온도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PAFC 같은 경우에는 동작 온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 촉매제를 백금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비싼 백금을 쓰니까 효율이, 돈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를 안 쓰고 2세대도 이제 시식이 지나가 안 쓰고 이제 3세대 요게 대용량을 해서 남동화력에 쓰고 있는 거고, 4세대가 PMFC가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거고, 이 이온 교환 전압막, 이게 전해질을 이온 교환 막을 사용하고, 이 작동 온도가 100도씨에서 효율이 75%, 그다음에 저온 동작이나 고출력, 고밀도 이런 특성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효율이 가장 좋고, 첨도 부하 제어용으로서 피크컷, 피크 시프트. 그래서 피크 이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하에서 이 피크가 되는 부분, 요 피크 되는 부분을 컷 시켜서 그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용을 해서 요 기저 부하를 이렇게 증대시키는, 피크를 시프트 시키는 방법, 이런 식을 이용하는 게 연료전지나 ESS, 야간 경부하 시대 부하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추정 방식, 이 추정 방식이 전기가 생산되고 이 열이 생산된 물, 온수가 생산되는데 전기를 많이 할 건지 물을 많이 할 건지 어떤 걸 추정할 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계절에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 온수 이쪽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키우고 그러려면은 이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어떤 거를 많이 주로 하는지 뭐였죠? 발전해서 그 탑핑하고 보텀 그 전기 부분, 열 부분,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그리시고 수식 쓰시고, 요 화학식은 좀 이게는 좀 간단한데 암기를 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그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연료전지 이거에 따라서 추정 방식 말씀하셨는데, 열이나 아니면 전기로 이거는 그거를 세팅하기 나름입니까? 내가 어떤 걸 전기로 추정할 건지 아니면 열로 추정할 건지, 이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개념적인 내용 같아요. 저도 뭐 거기까지는 했는데, 어떤 거를 위주로 생산을 할 건지, 어떻게 그걸 다뤄서 쓸 건지,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넣다 보면은 이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시간 내에 10분 내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시간도 이 100분 내에 10문제를 풀어야 돼서 시간적으로 10분의 1 100분은 10문제로 나누면 이 10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로 풀면은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8분에서 9분 내로 풀으셔야지 돼요.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왜냐면은 종이 땡땡땡 뭐 치고 난 뒤에 쓰기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택을 선택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문제를 뒤집고 손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시간하고 1번, 2번, 3번은 빨리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선택할지, 어떤 문제를 버릴지를 그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잘하는 문제는 빨리 쓸 수 있는데 뒷부분에 모르는 문제는 이거 선택하지 않는지 고민을 하시는 그런 소요 시간도 빼고, 마지막에 수식 틀린 거나 단위 빠진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 좀 확인하시는 시간도 어느 정도 있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까지 합치면 이 8분, 9분 내에 쓰셔야 돼요.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들 뭐 시간을 무한정 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가정력이 열려졌는데 이거 제가 네. 봤는데 예.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걸 실제로 가정력이 열려졌는지 옛날 아파트 태양광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나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이게 4세대다 보니까 뭐 시범 적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상용화 시켜서 쓰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뭐 아까 저 SOFC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에 써서 상용화해서 쓰고 있잖아요. 발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3세대예요. 지금 얘는 4세대고 그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이건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가 실제로 쓰는 원래 80회 때 그 건축 전기기 기준으로 80회 때 그때는 한창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가정력이 열려졌는지 예,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 두세 번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싹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뭐 뉴스나 전기신문 이런 것들 뒤져봐도 뭐 딱히 이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추정할 것 같은 건 몰래 쓰는 게 낫지. 구식으로 써가지고 가정력을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현장에 그게 좀 들어와 있어서 가정연료전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상황용 일반 진입 네, 산업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는 아폴로 우주선이 날아갈 때 이거 연료전지 이걸 썼다 그러더라고요. 1세대. 근데 뭐 그것도 뭐 아주 옛날 얘기니까. 4세대까지 갔는데 이게 상용화돼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저도.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민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사이트에서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연료전지는 쓰는 데는 많아요. 많은데 저도 사업을 가보면 이게 발전 단가가 훨씬 더 높으니까 그냥 이걸 안 쓰고 그냥 주요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스를 쓰는데 LNG를 쓰는데 그 단가보다 이 단가로 싸면 이걸 써야 되지 굳이 이거를 있다고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RC 때문에 그거요? 그 건물 지을 때 이거 뭐 전수 때문에 네. 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과 이게 뒤에 정치적 큰 그림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직 딱 좀 미래적 얘기다 보니까 기술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 수소, 이라고 해서 전기차는 수소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것도 또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쉽게 됩니다. 지금도 전기차도 충전 그 문제가 뭐 아파트 내에서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전기차로 유입하니까 그거 나오기 시작하고 네. 내가 볼 때 그 충전 만만치 않아요. 예, 뭐, 우선적인 그거 나와가지고 네. 아파트 주축 같은 경우도 충전기를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뭐 정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추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방향 자체는 그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가 항상 모든 게 인프라를 먼저 갖다 놓고 그걸 해야지 그거랑 일단 들 때가 다 만들어놓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 소견에다가 적어주셔도 좋아요. 어차피 소견은 자기 의견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분,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적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절연유의 성질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고, 절연유는 그 변압기의 그 광유, 이런 부분을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절연유는 권선의 절연과 냉각 기능, 절연과 냉각,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키가 되는 거고, 이 부분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연 부분과 냉각을 담당하는 전기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재료의 변압기의 구성 재료로서 광유 1, 2호유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의 안정성 특성에 대한 그 만족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광유는 정기적으로 그 성능이 우수하고 열 산화에 대한 안정 부분, 그래서 절연 1차적으로 전기를 흐르지 않게 절연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능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도, 절연 파괴, 전압, 역률, 우리가 뭐 기사 때 많이 했던 이 점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뭐죠? 뭐 점도가 어떤지, 얘가 절연의 열 전달성,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가 있으면 그거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뭐 대전 현상 있으면 정전기에서 이게 뭐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사 때 5가지 정도 내용을 했었던 그런 것들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유를 가장 많이 해서 광유 1호, 2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합성유, 알킨벤젠, PCB, 혼합유, 첨가제 첨가 절연유, RTEMP, 뭐 실리콘유, 뭐 식물성 절연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러는데 뭐 실질적으로 다 쓰진 않고 미국에서 쓰던 방식, 그 다음에 옛날에 쓰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저도 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 발췌해가지고 옮겨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절연유의 특징은 저 같으면은 그 뭐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이런 내용을 해서 그 전기적 특성에서 1차적으로 절연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하고 얘네들이 부분방전이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빛, 소리, 전자파, 진동, 전류가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로 인해서 그 H2, CH4, C2H2, C2H4, C2H6, 둘, 셋, 넷, 다섯, 하나 빠졌네. CH, CO. 이 6가지. 아세틸렌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6가지에 대한 얘네들이 절연이 분해되기 때문에 저런 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해되지 않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특성들. 이 절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일이 압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절연을 유지하는 내용. 그 다음에 SF6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2.5에서 3.2 기압 이상으로 유지해야지만 이 절연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기압 이상을 높여줘야지만 이 절연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해주고 우리가 화학의 뭐 부분방전시 일어나는 가스 특성들 이런 걸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일반적으로 옮겨 적은 건데 딱히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절연과 그 절연하고 그 냉각 부분, 냉각 부분이 아레니우스 법칙으로 해서 수명하고 관계될 때 90도 30년, 120도에서 1년 사용하는 아레니우스 법칙 Y는 A에 2에 마이너스 B에 세타 M 수명하고 용량 45에서 60 MVA OFAN하고 ONAN하고 ONAF가 바뀌면서 바뀌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로 답안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숫자로 공부하시면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숫자가
짬뽕 되면서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서. 특성 같은 거, 이런 표 같은 거는 참 외우기가 거의 그러니까 숫자를 오시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연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압기가 있고 얘네들을 뭐 여기 얘기하는 광류 일종 이종에는 광류에 담궈서 절연을 시키는 거고 얘를 부싱으로 뽑은 거잖아요. 요를 연결시킨데 얘네들이 1차 목적이 이게 절연이고 냉각이 목적이니까 얘네들로 그냥 풀고 그에 대한 특성들 얘네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지 않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차피 열이 발생돼서 얘네가 수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걸로 좀 설명하고 어차피 얘네들이 최소 착화 에너지 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얘네들 MIC 이 내용을 적던가 아니면은 유동점, 인하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어떤 온도에 유지하는지 수분 함유 이거를 쓴다고 그렇게 그림 그리고요. 절연하고 해서 냉각적하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특성에서 네. 점도가 낮을 것. 그러니까 그때 기사 때 했던 네. 절연 가연성이 높을 건 냉각점이 낮을 건 그거는 이제 기사 정도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들 그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주는 게 이제 기술사 시험 답안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참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시기는 힘들어요. 이게 절연 파괴 전압, 절연이니까 절연 파괴 전압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인하점 이런 것도 불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점도, 전상가 이런 것들은 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절연류가 절연 변압기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재료인지, 이 재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산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몇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에 대해서 저런 여러 시험도 다 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기사처럼 쓰면은 양도 모자라면서 이 전문성이 안 보이거든요, 답안지가. 네, 1교시 마지막에 고조파의 방지 대책. 방지 대책.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인 적고 방지 대책 쓰셔도 되고, 이 방지 대책 1교시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만 쭉 쓰셔도 되고, 고조파는 기본적으로 고조파 얘기 나오면은 기본파의 정수가 되는 고조파수를 가진 파형이다. 그래서 하모닉스, 기본파하고 합성이 돼서 하모닉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파형이다. 이런 내용들 좀 기본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N은 NP 플러스 마이너스 1, 이 부분 IN은 KN은 N분의 I1, 요 수식 넣어주시고, 기본파 합성돼서 손실, 과열, 효율 저하, 오동작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고조파의 방지 대책으로는 고조파의 발생원, TR 사이레스터, 얘도 슬롯 하모니가 발생하니까 이런 발생원 자체에 이게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 발생원 측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밑에 있는 그 기기 내량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래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발생원에 대한 대책은 이 사이리스타 같은 경우에 N은 NP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차수에 대한 크기를 보게 되면 차수가 올라갈수록 크기는 작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펄스 수를 12펄스로 할 거를 24펄스로 하게 되면은 펄스 수가 올라가면은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영향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펄스 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발생 원칙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요 수식을 써서 설명하시면 되고, 요 그림을 쓰시면 되고, 변압기 자체도 그 여자 전류하고 여자 도립 전류로 인해서 고조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1차 측에 델타 결선을 한다든지 페이스 시프트 TR 어떤 설명드렸죠. 이 30도에 페이스를 10% 시프트 시킨 다음에 5고조파하고 7고조파 제거하는 요 내용 설명드렸고,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 델타 결선을 해서 30도의 위상을 시프트 시킨 다음에 그냥 5고조파, 3고조파 제거하는 이거 설명드렸는데, 이걸로 이용하는 방식, 델타 결선이나 페이스 시프트 이런 것들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슬롯 하모니 에도 사구로 하면은 그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생원에 대한 대책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 방지로 해서 이 사이리스트에 직류분하고 교류분이 있는데, 이 직류분에 DCL, 교류분에 ACL을 달아서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터를 설치를 해서 5고조파, 7고조파, 11조파, 이런 11조파 이하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인버터를 이용해서 시키는 방법. 얘가 수동, 능동 방법. 그래서 해서 하이브리드 필터. 이런 방식으로 이용해서, 발생원의 유출을 방지시키는, 요 근처에 ZED를 설치해서 영상전류를 순환시켜서 제어를 유출 못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유출 방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량 부분, 이 변압기,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전동기, 이 부분에 대한 내량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THDF, 그래서 용량에 대한 내량 부분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K팩터를 적용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DF에 대한 수식 부분하고 K팩터에 대한 정의 부분,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적어주시면 좋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I2EQ, 이런 부분으로 용량 저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전동기 같은 경우에 VHF, 갑자기 생각나네. HVF. 그래서 5고조파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성선 같은 경우는 33%에 따른 가산하는, 굵기를 더 굵게 해주는. 그래서 R은 로 A분의 L이기 때문에 L을 더 크게 해서 내량을 키우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크게 발생 원칙에 대한 대책 부분,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부분, 그 다음에 내량 강화에 대한 대책 부분, 이렇게 해서 고조파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